양자 토론이 결국 결렬되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지난 3일 저녁 열렸습니다. 여야 모두 자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말실수 및 자질 부족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청약 통장의 만점이 40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알리백, EU 텍소노미 등 용어를 전혀 알지 못해 대답조차 못하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무지보다 윤 후보의 그릇된 외교관이 더욱 문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 후보는 선제 타격론을 비롯해 사드 추가 배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등을 거론하면서 다소 의아한 외교관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부동산부터 외교 안보 문제, 일자리, 자유토론 등이 이어진 어제 토론에서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네, 그 윤석열 후보님 최근에 그 선제 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을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 외교력, 정치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민들은 정치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대통령께서 한국형 말씀하셨지 상축을 않습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선제 타격인 킬체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실효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선제 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미연합사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그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150만 명이 죽고 7천조의 그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제 타격 운운 자체가 저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가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걸 그 군사 부모님께서 잘 지휘관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그 안보 그 퍼플리즘밖에 안 됩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그 롱샘이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롱샘이라고 하는 거는 40에서 한 60km 고도고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제 그 작년 10월에 그 얘기하신 거 보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을 얼만큼 확보하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 개발 사업의 그 비용과 수익은 정확히 인식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 공간을 이제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도시 기반 사업을, 도시 기반 조성을 전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현금이 남았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배당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남은 거지. 아예 터널 뚫고 뭐 도로 만들고 공원 생겼다고 그거를 시가, 아니 그런 모든 개발 사업은 다 환수를 하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상식에 말씀드릴게요. 거슬리는 얘기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저도 여쭤도 말씀드릴 기회를 네. 주십시오. 제가 규칙은 지키는 질문을 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분 30초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네, 저한테도 잠깐 발언 기회 그러십시오. 뒀다가 또 네네. 토론도 그렇고 국가 경영에서도 규칙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기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얘기를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200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R200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이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연료 계속 의존했다가 만약에 이게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발동되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고도화하는 것도요. 디지털 데이터나 바이오 융합 기술이 있어야 그게 고도화되는 거지. 그냥 수소 경제라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수소 경제 수소 얘기한 게 경제라는 것도 수소 아까 말씀하신 포집 기술부터 그 활용 기술 이런 모든 것이 자 수소도 수소를 자, 실는 제가 탱크가 좀,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네. 파이버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네. 즉 탄소에 의존해서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 수출할 때 국경 조정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석탄인 경우지 꼭 재생에너지만이 아니고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기 에너지들인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자, 그러면요. 재생에너지만 갖고 알겠습니다. 얘기하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EU 텍소노미가 현재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요. EU 텍소노미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 주장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지금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 아니 EU 뭐란 걸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다음 법정 TV 토론회는 2월 2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강구도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